여러분, 요즘 뉴스 보기가 참 겁나시죠? 환율이 1480원을 뚫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2의 IMF가 오는 거 아니냐? 한국 경제가 곧 무너질 거다.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유튜브나 뉴스 댓글창을 도배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경제신문들도 기업들이 비명을 지른다느니 추락하는 한국 경제라느니 하는 공포스러운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떠도는 그런 이야기들, 솔직히 말해서 언팔이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제대로 지키고 불리고 싶다면 이런 공포 마케팅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진짜 위기인지, 아니면 우리가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인지 그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파헤쳐봐야 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1997년 그 차갑고 우울했던 겨울을요. 그때 우리를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IMF 귀신이 정말로 다시 돌아온 걸까요? 오늘 이야기 경제학에서는 이 환율이라는 괴물의 가면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외환위기라고 하면 단순히 돈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1997년 당시 우리 집에 원화는 꽤 있었습니다. 문제는 달러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때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복귀해볼까요? 당시 우리 기업들은 정말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8%씩 찍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단기 채권을 너무 많이 썼다는 겁니다. 한 달짜리, 석 달짜리 빌린 돈으로 공장 짓고 기계 들여온 거예요. 전체 빚의 3분의 2가 이런 급전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에서 먼저 불이 났습니다. 금융위기가 동쪽으로 번져오니까 전 세계 돈줄을 쥐고 있는 큰 손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저놈들도 달러 없는 거 아니야? 특히 일본 자본이 아주 냉정하게 등을 돌렸죠. 만기 연장을 안 해주고 돈을 당장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겪었던 그 치욕스러운 IMF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때 우리가 달러가 없어서 나라가 망한다며 IMF에 손을 벌려 빌린 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딱 21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조 원 정도죠. 나라 전체에 그 30조 원이 없어서 전 국민이 금반지 꺼내오고 멀쩡한 은행들을 외국에 팔아치우고 수많은 아버지가 직장에서 쫓겨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 하나 짓는데 3년 동안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바로 그 210억 달러입니다. 한 기업이 공장 하나 짓는데 쓰는 돈이 27년 전에는 나라 전체를 파산으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액수였던 겁니다. 우리 경제의 덩치가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증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97년의 잣대로 지금의 1480원을 보며 벌벌 떨어야 할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비교 아닌가요? 진짜 외환위기가 터진 스리랑카를 예를 들어볼까? 스리랑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일단 호텔에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왜냐고요? 전기를 돌리려면 석유가 필요한데 석유를 사올 달러가 없거든요. 시내에는 차가 거의 안 다닙니다. 기름이 없으니까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휴대폰 대리점에 갔는데 삼성 갤럭시나 아이폰이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대리점이 물건을 떼어올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냥 중국산 저가 휴대폰들만 덩그러니 놓여있죠. 이게 진짜 달러가 없는 나라의 풍경입니다. 자,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기름이 없어서 차가 멈췄나요? 대리점에 아이폰이 없나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 비싼 달러를 들고 미국 주식을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언론은 위기라고 속삭이는 걸까요? 사실 환율이라는 건요, 마치 생태계의 박테리아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박테리아가 무조건 나쁜 건가요? 아니죠. 오염된 것을 정화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을 딱 보니까 지금은 1,500원 정도가 적당하겠네 라고 판단해서 그 가격을 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스스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과 어머니가 함께 아주 잘 나가는 냉면집을 운영한다고 칩시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이제 가게를 넓히려고 금고를 열어봤는데 어라? 금고가 텅 비어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묻죠. 야, 그동안 번 돈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엄마, 저 옆집 햄버거 가게가 유망해 보여서 거기다 다 투자했는데요. 옆에 있던 친구네 아들도 거듭니다. 어머니, 저도 외삼촌네 파스타 가게에 지분 태워놨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실상입니다.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엄청난 달러를 전부 해외에 투자해 놓은 거예요. 금고에 당장 현금이 없다고 해서 그 집이 가난한 집인가요? 아니죠. 그 집은 동네 온갖 가게의 지분을 가진 알부자 집인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저 집 금고 비었들 망하나 봐 라고 떠드는 꼴이죠.
정말 웃기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거대 담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환율의 정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1,000원이 맞는 걸까요? 1,500원이 맞는 걸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산업부 장관도 모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대기업은 만세를 부르지만 원자재 사오는 중소기업은 눈물을 흘리죠. 이건 누군가에겐 약이고 누군가에겐 독입니다. 과거 MB 정부 시절에 채틀러라고 불렸던 최준경 차관 같은 분은 환율은 무조건 높아야 한다며 환율을 올리려고 기를 썼습니다. 우리 돈 가치를 떨어뜨려서라도 수출을 늘려야 나라가 산다고 믿었으니까요. 반대로 2004년 가을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뚝 떨어졌을 때 언론 기사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수뚝, 환율뚝, 눈물뚝뚝이었습니다. 나라 망한다고 난리였죠. 웃기지 않나요? 환율이 올라도 망한다, 내려도 망한다. 외국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출렁거리니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것뿐이지 1,480원이라는 숫자 그 자체가 파멸의 전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자꾸 환율이 오르는 걸까요? 우리 경제의 밸류에이션, 즉 몸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판단할 때 뭘 보시나요? 수능 성적, 내신, 평소 공부 습관 같은 걸 보시죠. 전 세계 투자자들도 한국 경제를 그렇게 봅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 빨리 늙고 있네.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네. 이런 판단이 서니까 우리 돈의 가치를 낮게 매기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우리 경제의 성적표예요. 게다가 심리적인 요인도 큰 달러값이 더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누구나 달러를 쟁여두고 싶어 하죠. 실제로 지금 우리 수출 대기업들의 고간을 열어보면 달러가 넘쳐납니다. 작년보다 유보해둔 달러가 40%나 늘었어요. 일품 1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환전하지 않고 쥐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나중에 환율 다 오르면 그때 바꿔서 환차익 보려고요. 기업들이 달러를 안 푸니까 시장에 달러가 귀해지고 그래서 환율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이걸 두고 정부가 기업들을 압박한다고 뭐라 할 게 아닙니다. 기업들도 철저히 이익을 쫓는 집단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고래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이 굴리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400조 원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보따리에 싱가포르의 테마색 같은 국부펀드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돈 보따리의 절반이 주식에 가 있고 그 중에서도 35%가 해외 주식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미국 엔비디아 주식을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화 들고 가면 안 받아줍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우리 돈 팔고 달러를 사야 하죠. 국민연금이 움직일 때마다 달러 수요가 폭발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언론은 잘 안 하는 말인데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올해 들어 달러 가치가 7% 정도 올랐거든요.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돈이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4천조 원이 넘죠. 이 4천조 원의 7%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한 차익으로 먹은 겁니다. 초봉 8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환율 덕분에 생긴 거예요. 경제라는 게 이렇습니다. 한쪽만 보면 위기지만 반대쪽을 보면 엄청난 기회인 거죠. 이걸 모르고 무조건 고환율이 재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겉핥기로만 하는 겁니다. 물론 불안한 점도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 같은 거대 투기 자본이 한국 한번 털어볼까 하고 달려들면 어떡하냐고요? 실제로 2016년에 소로스가 중국 위안화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국은 외환 보유고가 4조 달러나 있었는데도 그 공격을 막아내느라 1조 달러를 썼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고가 4,300억 달러 정도니까 큰 놈들이 작정하고 덤비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에겐 그때와 다른 방어 수단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과의 스와핑이나 환해지 및 정부가 국민연금에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 베를린 빌딩 살 때 시장에서 달러 사지 말고 우리가 가진 달러 빌려줄게. 나중에 갚아. 이러면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걸 두고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친구한테 좋은 수트가 있으면 파티 갈 때 빌려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가 전체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는 환율 숫자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 넘쳐나는 돈을 우리나라 안에서 안 쓰고 자꾸 밖으로만 나가려 하는가입니다. 엄마와 아들이 냉면집 장사에서 번 돈을 왜 자기 가게에 재투자하지 않고 옆집 햄버거 가게 주식을 사는 데 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냉면집에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국민연금도 심지어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조차 한국 시장엔 먹을 게 없다고 느낍니다. 코스피는 맨날 제자리인데 미국 주식은 계속 오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도 나도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는 건 그 결과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고쳐야 할 건 환율이라는 온도계가 아니라 한국 경제라는 몸뚱이의 체질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너무 기죽지 맙시다. 우리 경제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큽니다. 일본에서 제일 큰 이세탄 백화점이 1년에 3조 원을 파는데
우리 신세계 강남점도 3조 원을 팝니다. 런던의 헤롯 백화점보다 우리 백화점이 훨씬 많이 팔아요. 우리 국민연금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160조 원, 200조 원씩 됩니다. 삼성전자가 1년 내내 고생해서 버는 돈보다 연금이 가만히 앉아 전 세계 우량 주식에서 벌어오는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100년 전 국채부상운동 때 우리가 일본에 빚진 돈 1,300만 원, 지금 가치로 3천억 원이 없어서 온 국민이 담배 끊고 비녀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런 초라한 나라가 아닙니다. 4천조 원을 해외에 심어놓고 전 세계에서 배당금을 받아먹는 거대한 투자국가가 되었습니다. 환율 1,480원. 물론 생활물가 오르고 힘들 수 있습니다. 매환 시장이 불안한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건 97년처럼 나라가 망하는 징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다투고 있는데 어쩌다 성적이 5위, 7위로 떨어졌다고 해서 이 팀 해체해야 한다, 필리핀 야구보다 못하다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다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지금의 환율 상승은 97년 IMF 같은 달러 부족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산이 해외로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급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에겐 4천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해외 자산이 있고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이 자산의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납니다. 셋째, 진짜 위기는 환율 숫자가 아니라 국내 투자 매력이 떨어져서 돈이 밖으로만 도는 국내 경제의 공동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환율 뉴스 보면서 가슴 졸이지 마세요. 대신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안에 더 맛있는 먹거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시작될 때 환율은 자연스럽게 우리 편이 되어줄 겁니다. 경제를 본다는 건 단순히 숫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욕망과 흐름을 읽는 작업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불안을 덜어주고 세상을 보는 더 넓은 눈을 갖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고 우리 경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앞으로도 이야기 경제학은 여러분의 돈과 상식을 지켜드리기 위해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위에 불안해하는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